거란은 소배합이 10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해왔습니다. 드디어 거란군이 개경 근처까지 왔습니다. 개경과의 거리가 100리, 그러니까 40km 남겨둔 지점까지 오게 된 거죠.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불러들이고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들판의 곡식은 다 거두게 한 다음에 성 안에서 거란군을 기다렸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귀주 성이 아니라 이렇게 귀주 벌판에서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어떤 전략을 세워두고 있었던 걸까요? 고려는 거란의 3차 침입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란의 3차 침입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귀주대첩 덕분이었습니다. 그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강감찬 장군이죠.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 그 중에 1차 침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의 단판입니다. 서희의 단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외세에 맞선 고려의 생존 전략 외교라는 강연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2차 침입은 사생아로 태어나 왕이 된 고려 현종의 파란만장 흑역사에서 고려 현종의 삶과 함께 거란의 2차 침입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란의 3차 침입, 귀주대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1018년 12월입니다. 거란은 소배합이 10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해왔습니다. 2차 침입 때는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3차 침입에서는 10만의 군사이죠. 하지만 이 10만의 군사는 거란의 최정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란은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중국을 괴롭히던 중국의 북방민족, 이전에는 흉노나 돌궐 같은 중국의 서북 지역에 있던 세력들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중국 북쪽의 동북 지역에 있는 세력들이 막강해지기 시작하죠. 그 시작이 거란이었습니다. 거란은 동북아 지역의 유목민족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국을 형성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이 거란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이가 거란의 성종입니다. 고려의 2차 침입, 3차 침입을 해왔던 인물이었죠. 거란의 역사서에서는 요나라 황제 중에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고 그 명성이 무궁한 황제는 오직 성종뿐이다. 그렇게 거란의 최전성기 성종 때 고려를 침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를 침입해온 거란의 최정예 부대는 거란 성종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거란에는 황제 직속의 최정예병 피실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피실군이 고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황제의 직속 최정예병이었으니까 거란에서는 가장 훈련된 병사들이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 거란군들은 대부분이 기병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말을 여러 마리씩 거느리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이들은 따로 이 보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병에게는 타초곡이라 그래서 병사들의 식량과 무기 그리고 말이 먹을 풀까지 마련해주는 약탈 전문 병사들이 따라다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란의 기병들은 그 속도가 굉장했습니다. 거란 사람들은 주변 머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에 머리가 없죠. 그런 외모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란군들은 중국인들의 얼굴 껍질을 벗기고 눈을 파내고 머리털을 뽑고 팔을 부러뜨려 죽였다.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중국을 그 당시 송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북방민족이었던 거죠. 그렇게 강력한 거란군이 고려를 침입해 왔습니다. 고려에서는 강감찬 장군을 상원수로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군사 20만 8,300명을 거느리고 영주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때 강감찬은 그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그런 강감찬을 옆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강민첨 장군이라든지 김종현 장군 이런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서 강감찬 장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주대첩에서 강감찬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강감찬 장군의 통찰력 덕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강감찬 장군의 탁월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란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압록강을 넘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공격하는 성이 흥화진이었습니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역시도 거란군이 가장 먼저 공격한 성이 흥화진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흥화진을 중심으로 수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비 방식은 성 안에서 성을 방어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은 흥화진에도 대비를 해두지만 흥화진 옆에 삼교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혹시 모를 거란의 침입을 대비했던 거죠.
그런데 강감찬 장군의 그런 대비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거란군은 흥화진 성을 공격하지 않고 흥화진을 우회해서 흥화진 옆에 있는 삼교천을 지났던 거죠. 강감찬 장군은 이 삼교천에 큰 동아줄을 가죽에 엮어서 냇물을 막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강을 건너고 있던 차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뜨렸고, 갑작스러운 물줄기가 많아지자 강을 건너던 거란군들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되겠죠. 그때 매복해 있던 12,000명의 고려군들이 그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교천 전투입니다. 거란군이 지나갈 것을 대비해서 전략을 짜두고 복병을 숨겨뒀던 거죠. 하지만 거란군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고려군의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거란군의 최정예 부대가 있는가 하면 정찰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초곡이라는 보급병이 있다 그랬었죠. 정찰병이나 보급병은 정예병들처럼 싸움에 능수능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삼교천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삼교천 전투는 거란군의 정찰과 보급을 무너뜨린 승리였습니다. 정찰과 보급이 타격을 입게 되면 전투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거란의 주력 부대는 이러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곧장 개경을 향해서 진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병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강감찬 장군은 그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강민찬 장군에게 별동대를 이끌고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하라고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민찬 장군은 거란군을 추격해서 내구산에서 거란군을 상대해서 타격을 입혔고, 강민찬 장군의 연락을 받고 서경에 있던 조원 장군이 마탄에서 또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해서 만여 명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란군은 후미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개경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주력군들은 다 이렇게 북방에 와 있었기 때문에 개경에는 개경을 지킬 만한 많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당시 김종현 장군에게 개경으로 빠르게 향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개경을 지키기 위해서 빠르게 개경으로 향하라 했으니 아마 김종현 장군이 이끌고 있던 군대는 기병 위주의 군대였을 겁니다. 그렇게 김종현은 개경으로 군대를 이끌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란군이 개경 근처까지 왔습니다. 개경과의 거리가 100리, 그러니까 40km 남겨둔 지점까지 오게 된 거죠.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을 때 현종은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현종은 개경을 수호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개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성을 튼튼히 보수를 해왔던 터였던 거죠. 그리고 현종은 지금 거란군들은 보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개경에서 성을 수비하면서 시간을 끌면 거란군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거란군들이 개경에 다다르니 북쪽에서도 개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개경에서 버티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란군들이 개경 바깥에서 식량이라든지 말을 먹일 풀을 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청야수성이라 그래서 성 밖의 민가를 성 안으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불러들이고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들판의 곡식은 다 거두게 한 다음에 성 안에서 거란군을 기다렸습니다. 거란군이 개경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개경의 성이 더 튼튼하게 보수되어 있었고 개경 안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거란군을 막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란군은 성 안의 동태도 살필 겸 자신들은 곧 물러나겠다고 고려의 눈을 속인 채 300명의 최정예 부대를 개경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교역에서 고려군은 이를 예상하고 매복해 있다가 100명의 군사들이 거란의 300명의 최정예 부대를 전멸시켰던 거죠. 현종을 중심으로 한 고려 백성들의 결의가 아주 대단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개경에 있는 고려군의 기세가 막강했고 게다가 김종현의 군대가 개경을 지키려고 도착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소배합은 개경을 포기하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빠르게 철수하는 거란군을 이번에도 주변에 있던 고려군들이 연주 위주에서 그들의 후미를 공격하면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압록강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곳 귀주. 고려군 역시도 소배합의 정예분들이 귀주를 향하도록 유인했던 거죠. 그렇게 귀주에서 거란의 10만 기병과
고려의 20만 보병이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군대는 20만, 거란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거란은 10만의 군대가 왔지만 개경까지 공격해 갔다가 오는 동안 벌써 1만 이상의 군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려가 더 유리한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란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거란은 기병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기병이 보병보다 10배 더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란의 기병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됐을까요? 귀주성에 들어가서 성을 수비하면서 싸워야 됐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은 귀주성이 아니라 귀주성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귀주 벌판에서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강감찬 장군은 어떤 전략을 세워두고 있었던 걸까요? 귀주 벌판에서 맞닥뜨린 거란군과 고려군, 그들은 모두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이렇게 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마주했습니다. 거란군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뚫고 나가야만 압록강을 건너 거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고려 입장에서는 이들을 이번에 완전히 섬멸을 시켜야 이들이 다시는 고려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양측이 모두 결사항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보병은 거란의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검차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양군은 몇 차례의 큰 접전이 벌어졌는데 막상막하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강감찬 장군은 나름 철저한 전략을 짜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김종현이 이끌고 있던 기병이 거란의 측면을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현이 좀 늦었지만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왔던 거죠. 고려의 기병이 거란의 측면을 공격하게 되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이면 북서풍이 붑니다. 이 북풍이 갑자기 남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초속 20m의 비바람이었습니다. 초속 20m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비까지 쏟아졌으니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거란군은 바람을 마주하고 싸워야 됐기 때문에 거란군의 화살은 고려군까지 미치질 못했습니다. 반면에 고려군의 화살은 쏘는 대로 거란군에게 바로 명중이 됐던 거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바람의 방향과 날씨의 변화는 고려에게 확실한 승기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바람에 거란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황한 거란군은 전열이 흐트러지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강을 넘어서 후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기 바로 강민천 장군이 이끌고 있던 군대들이 또 후미를 공격하면서 도망치는 거란군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감찬 장군의 고려군은 거란군을 완전히 에워싼 격이 되었고 거란군을 섬멸하게 됩니다. 이 작전을 망치와 모루의 전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철을 만들 때 불에 달군 철을 모루 위에 대고 망치로 두들기죠. 그렇게 모루 위에 대고 망치로 두들기게 되면 강한 철도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전술로 귀주 벌판에서 최대 규모의 최고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최고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 때 대단한 승리들도 있었지만 고구려의 승리들은 기록에서 그 군인들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고려군 20만, 거란 10만에 30만이 격돌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벌판에서 승리한 대단한 전투였던 거죠. 역사에서는 귀주대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란의 병사들은 북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우리 군사가 추격하여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렀는데 적군의 시체가 들판에 널려있고 포로로 잡은 인원과 뺏은 말과 낙타, 갑옷, 병장기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적군 중에 살아 돌아간 자가 불과 수천여 명이었다. 거란이 이토록 무참한 패배를 당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라고 대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란의 기록에는 이 귀주대첩을 어떻게 적고 있을까요? 거란 요나라의 역사서입니다. 개태 7년 12월 정유 소배합이 다하와 타하 사이에서 고려와 전투를 벌였으나 운이 따라주지 않아 천운, 우피실 2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이가 많았으며
요련장상온 아과달과 객성사 작고 발해상온 고청명 천운군상온 해리 등이 전사하였다. 거란의 이름난 장수들이 이 귀주대첩에서 모두 전사하였고 거란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우피실군이 이 귀주대첩에서 전멸당했던 거죠. 거란군을 이끌고 온 이가 소배합이었습니다. 이 귀주대첩을 보면 강감찬 장군이 대단하고 소배합은 리더로서 능력이 없는 장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배합은 서희의 강동 육주에서 담판을 벌였던 소손영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배합의 소씨 집안은 거란의 왕실과 외척지간으로 굉장한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성종과는 이종 사촌 지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란이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소배합이 큰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송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여러 차례 거뒀던 거란의 명장이 소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배합이 대패를 하고 나서 거란의 성종은 소배합에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대는 적을 가볍게 여기고 적지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제 무슨 면목으로 나를 대면하라 하는가. 내 반드시 그대의 낯가죽을 벗겨 죽이고야 말리라. 그만큼 참패를 했기에 거란의 성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거죠. 그런데 소배합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거란에서는 인정받는 명장이고 대단한 집안 사람이었기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강감찬 장군을 지원해준 젊은 장수들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강민첨 장군과 김종현 장군이었죠. 강민첨 장군도 강감찬 장군처럼 문관 출신입니다. 활쏘기와 말타기는 그의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기계가 굳세고 과감하여 누차 전공을 세워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죠. 강감찬 장군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이름이지만 강민첨 장군, 특히 김종현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그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귀주대첩은 아시아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고려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동북아시아의 큰 세력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고려가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거란도 송을 공격하려니 고려의 눈치를 봐야 됐었고 송 역시도 거란을 상대하려면 고려에게 잘 보여야 됐던 거죠. 그렇게 고려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후 동북아시아는 100년 이상 평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를 고려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려 황제는 해동의 천자, 천하 사방에서 고려의 조공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보겠습니다. 천리국이 사신을 보내 예전처럼 고려에 귀부할 것을 청하는 표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여진 흑수의 추장 거울마두개가 고려에 내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귀주대첩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전 축하 행사를 송나라에서 했습니다. 고려가 거란에 승리한 것은 송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점점 기세등등해져서 송나라 사신에게 그리고 송나라에게 큰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다른 일을 핑계하여 와서 송나라 사신들을 정탐하고 송나라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나누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고려의 사신이 송나라에 가면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 사신이 송나라에서 송은 여러모로 고려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네요. 지금도 중국 땅에는 송나라에서 고려 사신들이 머물던 고려 사관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에게 대패를 하고 돌아간 거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란의 기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치하는 버릇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면서 그 용맹했던 군대가 동쪽 사엄에서 패퇴했다. 결국 귀주대첩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간 거란은 이후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게 됐습니다.